15살 소녀가 엄마도 돈도 신분증도 없이 혼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넌 뒤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6년을 버티며 머리카락을 팔고 임신한 몸으로 라오스 산맥을 넘어야 했던 그 소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북녘 톡톡 채널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냉장고 문을 열고 먹고 싶은 걸 골라 먹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원하는 걸 살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배가 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보고 싶은 영상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너무나 당연한 이 일상이 저에게는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기적입니다. 지금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있고 매달 전국으로 나가는 주문도 있습니다. 15살에 북한을 떠나 맨몸으로 중국 땅을 밟았던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제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가끔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5살 소녀가 엄마 손 한 번 제대로 잡지 못하고 두만강 국경을 넘던 그 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집안에 현금 다발이 가득했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어린 시절,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도둑 취급을 받아야 했던 학창시절, 살기 위해 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야 했던 그 서러운 날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제 힘든 날들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땅과 맞닿은 그 국경 도시 말이죠. 여러분, 두만강이라고 하면 왠지 춥고 황량한 느낌이 드실 텐데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회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강변에 버들가지가 늘어지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동네를 가득 채우던 곳이었어요. 골목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어떤 골목은 두부 비지 끓이는 냄새가 났고 어떤 골목은 장작 태우는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냄새들 속에서 뛰어놀던 아이였습니다. 아니, 평범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꽤 잘 사는 집 아이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북한에서도 워낙 장사 수완이 좋으시기로 소문이 자자하셨는데 중국을 오가며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물건을 떼어다 파는 것이 아니라 아예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리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사채업 같은 거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까요? 그 시절 북한에서 그런 방식으로 돈을 굴리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할머니는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사업가셨어요. 덕분에 저희 집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 옷장 안에 돈을 현금으로 싸서 보관해 뒀는데 그 돈다발이 어찌나 많았던지 옷장 서랍을 열면 옷보다 돈이 먼저 보일 정도였다고요. 밥상에는 반찬이 떨어진 적이 없었고 명절이 오면 이웃들한테 떡이랑 음식을 나눠줄 만큼 넉넉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배고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추위를 피할 옷이 없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북한에서 철도 대학을 나오신 엘리트셨거든요. 철도 기관사라는 직업이 여러분한테는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기관사는 굉장히 특수한 직업입니다. 버스도 없고 차도 없고 기차가 유일한 이동수단인 곳이 북한이에요. 그러니 그 기차를 모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당시 북한 처녀들이 꿈꾸는 최고의 신랑감 1순위가 바로 기관사였다고 하니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게다가 기관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장사길도 열렸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기차로 실어 나르려면 기관사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기관차 앞칸, 이른바 기관차 머리라고 불리는 데다 몰래 짐을 싣고 단속을 피해 이동하는 방식인데 그 대가로 기관사들이 두둑한 뇌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직접 장사에도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 오빠, 엄마, 아빠, 저 이렇게 넷이서 사는 집안에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유언을 남기셨대요. 자신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많으니 그 돈을 받아오라고요. 아버지는 할머니 말씀대로 중국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의 돈 빌려갔다가 순순히 갚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증거도 없고 문서도 없으니 그냥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돈을 받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기를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중국을 오가다가 단속에 걸리셨습니다. 북한에서 허가 없이 국경을 넘다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그것도 보통 10년 이상이 기본이에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꺼내기 위해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으셨습니다. 원래 살던 좋은 아파트를 팔고 그보다 훨씬 작은 땅집으로 이사하면서 그 돈으로 몰래 뇌물을 쓰셨어요. 10년이 넘는 형량을 3년으로 줄이는 데는 성공하셨지만 집안 형편은 그 사이 완전히 거덜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돈을 받으러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붙잡힌 게 여러 번이었거든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뭔가를 팔아서 뇌물을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 옷장에 현금 다발이 가득하던 그 집이 이제는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북한에서 한번 가난해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힘들어요. 가난이 눈에 보이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도 이제는 우리를 수상쩍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굼티는 안 나도 벗은 티는 난다. 내가 굶었는지 안 굶었는지는 남이 모르지만 집안이 망한 건 금방 표가 난다는 뜻이에요. 가난해진 순간부터 저희 집은 동네의 표적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바로 옆집 의사 아저씨가 지붕 위에서 쉬고 있던 오빠와 저를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올라와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훔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이 그저 저희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요. 아버지가 항의하러 올라오셨는데 아버지도 함께 맞으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북한에서 경찰은 잘 사는 사람 편을 들지 못 사는 사람 편을 들지 않거든요. 울타리가 든든해야 개가 드나들지 못한다는 말처럼 저희 가족은 이제 울타리도 없는 집이 된 거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동네 소년궁전에 다닐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년궁전은 우리나라로 치면 예술학교 같은 곳인데 북한에서는 원래 간부 자녀들이나 형편이 넉넉한 집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선생님과 어찌어찌 이야기를 해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딸이 뭔가를 배우길 바라셨던 겁니다. 덕분에 저는 가야금을 배우게 됐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가난의 서름은 피해갈 수 없었어요. 부잣집 아이들은 집에서도 연습하려고 가야금을 직접 사다 놨는데 저는 집에 악기가 없으니 학교에서만 연습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뜨개질하듯 손가락을 움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을 상상하면서 혼자 연습했어요. 그 모습을 본 오빠가 뭐 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가야금 연습한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웃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칭찬을 받은 날이 생각납니다. 발표회가 있었는데 제가 연주를 마치자 선생님이 잘했다고 하셨어요. 그 칭찬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 웃음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진 뒤로 어머니가 웃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면 어머니가 웃으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돈 500원이 없어진 겁니다. 500원이면 그 시절 북한에서 꽤 큰 돈이었어요. 선생님은 교실에서 없어진 돈의 범인으로 저를 지목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가난하다는 것. 선생님은 아무 증거도 없이 저를 앞에 세우고 1시간 동안 때렸습니다.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고 욕을 했어요.
저는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훔치지 않았다고 말할수록 더 맞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혼자 골목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말하면 어머니가 더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그냥 혼자 그 억울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뭔가가 단단하게 굳는 느낌이 들었어요. 울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죄인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하면 맞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그날의 억울함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한국에 온다면 꼭 찾아가서 결백을 밝히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도 드니까요. 가난이 죄가 되는 나라.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는 나라.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이 있지 않을까? 강 하나만 건너면 정말 다른 세상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씨앗처럼 마음속에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중국 가자. 제가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당신 아버지가 중국 오가다 붙잡혀서 교도소까지 갔다 온 걸 못 봤냐고 다신 그 소리 꺼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긴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저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령에는 이런 말이 돌았거든요. 두만강만 건너가면 중국에서는 개도 배가 불러서 쌀밥을 안 먹는다고요. 배고픔이 일상이 된 저한테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강 하나만 건너면 배를 채울 수 있다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동네에서 도둑으로 몰리고 소년궁전 선생님한테 아무 이유 없이 맞고 그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떠나야 한다고. 저는 그때부터 몇 년에 걸쳐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중국 가자. 엄마, 거기서 돈 벌면 되잖아. 엄마, 5년만 고생하면 돼.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하시던 어머니도 제가 몇 년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자 결국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안 형편은 갈수록 나빠졌고 아버지는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몸이 상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15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 지금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브로커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고 일주일 뒤에 제가 뒤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오빠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가 붙잡히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 어차피 5년만 돈 벌고 돌아올 거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이를 악물고 다짐을 했습니다. 5년 안에 돈을 왕창 벌어서 저를 도둑 취급하고 무시하던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주겠다고요. 어린 마음에 그 오기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 저도 브로커의 손을 잡고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15살 소녀가 한밤중에 국경 강가에 선 거예요. 강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순찰대가 나타날 것만 같아서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어요. 강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구간에서는 손발을 놀려 헤쳐나가야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건넜습니다. 5년만 버티면 된다고 속으로 되뇌면서요. 중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저는 드디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유가 아니었어요. 브로커는 저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 사람이 앞으로 저를 돌봐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그 집 남자는 저를 마치 물건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브로커가 저를 그 집에 팔아넘긴 겁니다. 이른바 양부 양어머니라고 불렸지만 실상은 인신매매나 다름없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중국에 건너간 어머니 역시 브로커한테 속아 중국 남자에게 팔려간 상태였어요.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중국말도 못하는 처지에 도망치면 잡혀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협박에 꼼짝도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도망치다 잡히면 교도소행이고 그 집에 있자니 양부라 불리는 그 남자가 저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크면 좋은데 보내줄게. 그 말이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모릅니다. 15에 중국에 왔고 이제 16이 됐으니 조금만 더 크면이라는 말이 머지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제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농사일을 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중국말을 전혀 모르니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양부가 다가오더니 이웃집 아저씨한테 저를 가리키며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중국말을 잘 몰랐는데 두 사람이 웃으면서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나중에 조금씩 말을 알게 되면서 그 대화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이 애가 크면 얼마에 시집 보낼 수 있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15살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것을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요. 그게 탈출을 결심하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북한에 있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거든요. 보고 싶다거나 걱정된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달랐습니다. 진아야, 생활비 좀 보낼 수 있겠니? 15살짜리 딸한테 생활비를 붙여달라고 하는 아버지를 원망했냐고요? 사실 원망보다 안쓰러움이 더 컸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을 북한의 아버지와 오빠한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한몸 건사하기도 빠듯한 처지에 고향에 남은 가족들 생계까지 떠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버텨낸 1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1년 동안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틈틈이 독학으로 중국말을 익혔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고 혼자 따라 해보고 어떤 말이 어떤 뜻인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혼자 중얼중얼 중국어를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게 어느 순간부터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누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갈 수 있겠다고. 게다가 그 집을 하루빨리 떠나야 할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양부가 저를 시집 보내겠다며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때 제 나이 16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 더 있다가는 정말 내 인생이 이 집에서 끝나겠구나.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한다고 그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16살, 이제 저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탈출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물론 말이 단순하지 실제로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가진 돈도 없는 16살 소녀가 낯선 중국 땅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집에 계속 있다가는 돈 받고 시집을 보내겠다는 말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갈고 닦은 중국어 실력을 믿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그런데 막상 나오고 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겨울이었거든요. 중국 동북 지방의 겨울이 얼마나 매서운지 아십니까? 물을 부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얼음판이 될 정도예요. 그 추위 속에서 저한테는 따뜻한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양부가 그동안 옷 한 벌 제대로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돈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저한테 있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오랫동안 기른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용사한테 물었어요. 이 머리 얼마나 줄 수 있어요? 미용사가 제 머리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150위안.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잘라주세요. 가위 소리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른 긴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북한에서 소년궁전을 다닐 때 머리카락 하나하나 아끼며 길렀던 그 머리였습니다. 미용사가 제 머리를 위에서부터 싹둑싹둑 잘라내는데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머리는 다시 자라니까. 그래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150위안을 손에 쥔 저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돈으로 패딩 하나, 솜신발 하나, 바지 하나,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샀어요. 돈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한 푼도 남지 않았지만 이제 추위는 막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제 머리카락 하나로 제가 스스로 살 길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다음은 일자리였습니다. 저는 무작정 시내를 걷다가 샤브샤브 식당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저 일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 달 먼저 써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그때 월급 주세요. 반만 주셔도 됩니다. 사장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 중국 식당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일은 고됐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일하고 손님 시중을 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양부집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던 것과 다르게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내가 번 돈이 내 손에 들어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이라는 게 들키는 거였어요. 중국에서 탈북자가 발각되면 바로 북송입니다. 교도소행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늘 머릿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손님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연변 출신이에요. 조선족이요. 그 말이 워낙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어가 유창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식당에 단골로 오는 손님 중에 공안 출신이 있었어요. 퇴직한 분이었는데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 말투가 연변 사람 같지 않은데. 연변 사람들이랑 억양이 달라.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들킨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렸을 때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나중에 연변으로 이사했거든요. 그래서 억양이 좀 달라요. 그분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식당 뒷길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한편 양부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망쳤다는 걸 알고 나서 사람을 시켜 찾아다닌 거예요. 제가 일하는 식당 근처에도 몇 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럴 때마다 식당 사장님이 저를 숨겨주셨습니다. 사장님은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양부가 오면 빨리 숨으라고 귀띔해 주시고 모른다고 잡아떼 주셨어요. 낯선 땅에서 그렇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중국에서의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16, 17, 18. 저는 그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오빠한테 돈을 보내고 오빠가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혀 교도소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밥도 못 먹었어요. 어떻게 거기서 버티고 있을지. 뇌물을 써야 덜 맞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새 시간에는 요리를 배웠어요.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에 눈이 트였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늘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업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아야, 나 거기서 나오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는 직접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맞고 혹사당하고 병까지 얻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양부집에서 데리고 나와 일자리를 구해드리고 이제 모녀가 같은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치료비까지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아버지, 교도소 속의 오빠, 그리고 중국의 아픈 어머니. 18살인 제 어깨 위에 온 가족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신분도 없고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 이 삶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 어머니는 딸에게 짐이 되는 게 너무 미안해서 결국 한국으로 탈북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곳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진아야, 나 죽을 것 같아. 차라리 내 옆에서 죽을 걸 그랬나. 딸 얼굴도 못 보고 죽을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으로 먼저 떠나는 길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셨거든요. 브로커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이 워낙 힘드니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이 더 버텨주질 못하셨던 거예요. 딸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죽을 것 같다는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걸 꾹 눌렀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지금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야겠다고. 그 결심을 내리기까지 사실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이 불안정하긴 해도 몸을 숨기고 살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었거든요. 중국어도 유창해졌고 식당 일도 익숙해졌고 사장님도 잘 챙겨주셨습니다. 한국행 루트는 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국경을 넘고 밀림을 지나고 강을 건너야 하는 여정인데 그 길에서 붙잡히면 북송이고 북송되면 교도소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죽을 것 같다는 말 한마디가 그 두려움을 다 녹여버렸어요. 사실 한국행 결심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임신 중이었거든요. 사귄 지 몇 달 되지 않은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놀라기보다 오히려 이상하게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5살에 북한을 떠난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진짜 내 편이라고 느낀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빠도 없고 아버지도 곁에 없고 어머니마저 먼저 떠나버린 그 외로움 속에서 뱃속의 아이가 유일한 동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 홀로 버텨온 긴 시간 동안 이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이상하게 힘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신분이 없으니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잡혀가면 강제 북송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힘든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자식이 힘든 건 못 참는다는 것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한 가지 마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남자친구한테는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나간다. 아이는 내가 잘 키울게. 그게 전부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어머니한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험한 길을 간다고 하면 반대하실 게 뻔하고 아프신 몸에 걱정까지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나중에 태국에 도착하면 그때 연락하자.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브로커를 수소문해서 심양에서 일행을 만났습니다. 북한에서 바로 넘어온 사람들 8명이었어요. 이른바 직행이라고 부르는 분들인데 중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 없으니 중국말이 한마디도 안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눈에 저는 신 같은 존재였어요. 중국에서 몇 년을 살았으니 현지 언어가 되고 어디서 내려서 어디로 갈아타야 하는지도 알았으니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일행의 인솔자가 됐습니다. 임신 4달째 몸으로요. 버스를 탔습니다. 기차는 신분증 검사를 하니까 탈 수 없었어요. 중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버스를 타고 내리고 또 타고 내리기를 사흘 넘게 반복해야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을 청하고 휴게소에서 빠르게 끼니를 때우고 또 버스에 올랐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때라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일행 전체 분위기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동 이틀째 되던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버스가 어느 검문소에서 멈추더니 공안 2명이 올라탔어요. 신분증 검사였습니다. 저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 쪽은 괜찮았습니다. 중국어가 유창하니 어떻게든 넘길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일행 중 한 명이었어요. 함경도에서 바로 넘어온 50대 아저씨였는데 공안이 다가오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손이 떨리고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티가 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아저씨 들킨다. 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공안이 그 아저씨 쪽으로 다가가기 직전에 제가 먼저 공안 앞으로 나섰어요.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일행이에요. 농사일 하러 가는 사람들인데 이 아저씨가 귀가 좀 안 들려서요. 말 걸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공안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요. 공안이 잠깐 그 아저씨를 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나쳤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야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임신한 몸에 그 긴장감이 어찌나 컸던지 배가 뭉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배를 손으로 감쌌어요.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아까 고맙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분들을 데리고 라오스 산까지 넘어야 한다니. 그때 처음으로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한 몸도 버티기 힘든데 8명의 안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흘을 달려 드디어 라오스 국경 근처에 닿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이제부터 산을 넘어야 한다고. 저는 제 배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또 다른 위기가 와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라오스 국경 앞에 선 저는 눈앞에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산 꼭대기가 어디쯤인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불을 켜면 안 됐습니다. 국경지대에서 불빛이 보이는 순간 순찰대에 들키니까요. 손전등 하나 없이 오직 발바닥 감각만 믿고 걸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출발 전에 딱 한마디를 했어요. 멈추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면 안 된다. 일행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선발대 4명이 먼저 내려가고 저를 포함한 후발대 4명이 뒤따라가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후발대에 배치된 건 임신한 몸이라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어서였습니다.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저는 최대한 조심조심 발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산이라는 게 길이 있어야 걷죠. 이 산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풀을 헤치고 나뭇가지를 잡고 바위를 돌아가면서 그냥 감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앞사람 발소리를 따라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발바닥이 아파왔어요. 다리가 떨려왔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허리도 뻐근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딛었어요. 뱃속 아이한테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잘 데려갈게. 그 말이 저한테도 힘이 됐어요. 3시간쯤 됐을까요? 저 앞을 걷던 일행 중 한 명이 비틀거렸습니다. 발을 헛디뎌 작은 돌부리에 걸린 거예요. 캄캄한 밤에 산속에서 발을 삐끗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얼른 손을 잡아줬습니다. 서로 붙잡고 버텼어요. 여러분, 말도 통하지 않고 며칠 전에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그 산속에서만큼은 모두가 한 가족 같았습니다. 누가 힘들면 옆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누가 미끄러지면 옆 사람이 팔을 잡아줬어요. 그렇게 서로 기대면서 걸었습니다.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열대 지방의 비는 한국 장맛비와는 다릅니다. 쏟아진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순식간에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덥고 습하고 미끄럽고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어 앞이 잘 안 보이는데도 걸어야 했습니다.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됐어요.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이야, 엄마 옆에 있어. 떨어지지 마. 그러다 갑자기 일행 한 명이 작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앞에서 걷던 20대 여자였는데 발밑에 뭔가를 밟은 거예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뱀이었습니다. 라오스 산속에는 독뱀이 많거든요. 다행히 그 여자가 비명을 꾹 눌렀어요. 소리가 새어나오려는 걸 손으로 입을 막아서 참은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뱀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한 밤이었으니까요. 저희 4명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뱀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어요. 숨을 죽이고 몸을 굳히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풀숲 쪽에서 스르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뱀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희는 다시 발을 뗐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눈빛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저도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말은 없었지만 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브로커 지급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브로커였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앞서가던 차가 순찰대에 걸렸다. 지금 당장 숲으로 숨어라.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선발대가 탄 차량이 순찰대에 적발됐다는 뜻이었어요. 후발대인 저희도 차에 탑승하려던 참이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4명은 즉시 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임신 4달째 몸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방금 뱀을 마주쳤던 그 숲속으로요. 숲 안은 더 캄캄했습니다. 나뭇잎이 우거져서 빗소리도 더 크게 들렸어요. 저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됐어요. 숨소리조차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뱀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아까 뱀 한 마리가 지나갔으니 이 숲에 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엎드려 있어야 했어요. 저는 눈을 꼭 감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뱀도 오지 말고 순찰대도 오지 말고 제발 이 아이만큼은 지켜주세요. 순찰대 차량 불빛이 숲 쪽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차 소리가 멀어지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4-5시간을 더 버텼습니다. 그 4-5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15살에 두만강을 건넌 것부터 시작해서 양부집에서 버텼던 1년, 머리카락을 팔던 날, 오빠 교도소 뇌물을 마련하려고 밥도 굶어가며 일하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끝낼 수 없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헛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한다고.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브로커 연락이 또 끊겼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 저는 브로커한테 전화를 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선발대랑 같이 잡힌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를 버리고 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옆에 있던 일행들도 제 표정을 보더니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속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브로커가 안 온다면 우리끼리 나가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방향만 맞으면 됐습니다. 저는 일행한테 말했어요.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고 연락 안 오면 우리가 움직인다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다행히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브로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신호가 안 잡혀서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지금 나와도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다리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숨어있던 일행을 보니 발톱이 빠진 분도 있었어요. 그만큼 험한 산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신음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았어요.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한 가지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다행히 순찰대가 공안이 아닌 지역 순찰대였습니다. 저는 가진 달러를 꺼냈습니다. 뇌물이었어요.
순찰대원이 슬쩍 돈을 받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 강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오스와 태국 사이를 흐르는 메콩강이었어요. 악어의 강이라고 불릴 만큼 크고 험한 강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야 했는데 강 위에서 저는 까만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배가 태국 땅에 닿았습니다.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넌 것이 첫 번째 경계였고 라오스 산을 넘은 것이 두 번째 경계였고 이 메콩강이 세 번째 경계였습니다. 세 번의 경계를 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목숨을 걸고 온몸을 던져야 비로소 손에 닿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태국 경찰서로 가라. 저는 임신한 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처음으로 아이한테 그 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속에서도 숲속에서도 강 위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쏟아졌습니다. 태국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서웠습니다. 경찰서라는 곳이 저한테는 두려움의 공간이었거든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경찰은 늘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태국 경찰관이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말로 말했어요. 안전하다. 괜찮아. 그 두 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15살에 두만강을 건넌 이후로 단 한순간도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양부집에서도 식당에서도 산속에서도 강 위에서도 저는 늘 쫓기거나 숨거나 버티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태국 경찰관이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또 올라오는 걸 꾹 눌렀습니다. 경찰서 안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이 루트를 통해 들어온 분들이었어요. 한 20-30평 되는 공간에 1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누울 자리가 딱 한 사람 몸 크기만 했어요. 옆 사람과 어깨가 닿을 만큼 좁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드디어 잡히면 북송이 아닌 곳에 온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거기서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함경도에서 오신 할머니도 계셨고 저처럼 젊은 분들도 있었고 아이를 안고 오신 어머니들도 계셨습니다. 저마다 다른 경로로 다른 사연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한 가지는 다 같았어요. 두고 온 사람이 있다는 것. 그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밤이면 누군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어요. 다들 참았습니다. 그래도 그 공간 안에는 이상한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온한 분위기가 흔들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한 명이 이상했어요. 탈북자라고 했는데 말투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우리끼리 나누는 북한 사투리나 표현들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냥 지역이 달라서 그런가 했는데 옆에 있던 함경도 할머니가 저한테 귓속말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 조선족 같다고요. 북한 사람인 척 위장해서 들어온 거라고. 저는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지켜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국정원 선생님들이 오셔서 조사할 때도 자기 고향 동네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괜히 저한테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이 위장 탈북자로 밝혀지면 나머지 사람들 신원조사도 더 엄격해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따로 불려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으니 조선족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탈북자인 척 위장해서 한국행을 시도한 거였어요.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공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들 조금 더 경계하게 됐어요. 믿었던 사람이 가짜였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그 순간 실감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국정원 조사가 더 꼼꼼해졌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한국말보다 중국말이 더 자연스러운 지경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어요. 탈북자인데 왜 중국어가 더 유창하냐고 선생님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했어요.
15살에 두만강을 건넌 것, 양부집에서 1년을 보낸 것, 혼자 중국어를 독학한 것, 식당에서 6년을 일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적어 내려가다 보면 소설책 한 권 분량이 나올 정도였어요. 조사가 길어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조사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저만 계속 남아있는 날들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나를 못 믿는 건 아닐까? 혹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임신한 몸에 그 불안까지 더해지니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배를 감싸고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아이야, 우리 괜찮을 거야.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신 중이라 조금 더 신경 쓰느라 시간이 걸렸다고요. 일부러 더 빨리 처리해 주시려고 애써 주셨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태국 경찰은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국정원 선생님들이 도시락을 들고 오셨거든요. 한국 도시락이었습니다. 흰 쌀밥이 담긴 도시락이요. 한국 쌀밥은 찰기가 있어요. 한 알 한 알이 탱글탱글합니다.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쌀밥을 먹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중국에서는 부슬부슬한 쌀밥만 먹었는데 그 한국 도시락 쌀밥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그랬는지 그 쌀밥 한 입이 눈물 나게 맛있었어요. 저는 그 도시락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임시 여권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저는 늘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없고 존재를 증명할 서류 하나 없이 숨어 살았는데 이제 이름이 적힌 여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감격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장군님이 타셨다고 아이들이 달려 나와 비행기가 사라질 때까지 쫓아가곤 했습니다. 그 비행기를 제가 타는 겁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거 타도 되나? 진짜 내가 타도 되는 건가?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태국 땅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서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마중 나온 국정원 선생님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하얀 머리가 섞인 나이 지긋한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21살짜리 저한테 어른이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어른이 젊은 사람한테 존댓말을 하는 법이 없거든요. 어른은 무조건 반말이고 젊은 사람은 무조건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처음 만난 어른이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존댓말로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는 다르구나. 여기서는 내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5세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6년을 버텼습니다. 인신매매, 도망, 노동, 가족 부양, 임신, 산 넘기, 강 건너기. 그 모든 것을 지나서 21살 양진아가 드디어 자유의 땅에 섰습니다. 뱃속 아이도 함께였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두만강과 라오스 산맥과 메콩강을 다 건넌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아이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나라에서의 삶도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21살이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 처음 들어가던 날 강의실 책상 위에 볼펜과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물건인데 저는 그 볼펜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무나 집어쓸 수 있는 것,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낯설었습니다. 손으로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 집어들었다가 그 볼펜 하나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얼마 후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원에 있는 동안 출산을 했어요. 라오스 산속에서도 메콩강 위에서도 태국 경찰서 바닥에서도 함께 버텨준 아이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이 아이가 두만강을 건넌 아이구나. 이 아이가 라오스 산을 넘은 아이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생했어. 내가 나를 살렸어. 속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였어요.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끓이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제가 어제 뭘 했는지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동선을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허락받지 않아도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그게 자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21살에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게 밥을 먹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머니부터 찾았고, 우리 세 모녀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한국에 계셨는데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생활비도 필요했고 아이 분유값도 필요했고 월세도 냈어야 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어요.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봤는데 더 배우려고 하니 아이를 키워야 하니 생계 유지가 안 됐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식당에 나갔습니다. 처음 취직한 곳은 주꾸미 집이었어요. 유리문에 직원 구한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저 일할게요.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면접의 전부였어요. 뽑을 수밖에 없으셨겠죠. 식당 일은 몸이 고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하고 퇴근하면 아이한테 달려가고 밤에는 아이 재우고 공부했어요.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양부집에서 강제로 일하던 것과는 달랐으니까요.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이 돈으로 내 아이가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액정 필름 붙이는 공장에도 취직했어요. 하루 기본 수량이 2,500개였는데 정직원분들은 하루에 5,000개를 붙이면 추가 수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결심했어요. 나도 5,000개 채우겠다고요. 일주일 만에 5,000개를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언니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야, 적당히 해. 너 이러면 우리가 다 힘들어진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열심히 하는 게 왜 잘못이냐고. 결국 그 공장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아무도 옆에 안 앉고 말도 안 걸어주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런데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은 쓰였지만 무시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랑 친해지러 온 게 아니라 돈 벌러 온 거다. 아이한테 분유 사줘야 하고 어머니 약값 내야 하고 월세 내야 한다. 저는 쉬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일만 했어요. 퇴근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팀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진아 씨, 이번 달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격했어요. 드디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그런데 같이 일하던 동료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잘린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쉬라는 말이 그런 뜻인지 몰랐거든요. 북한에서는 해고할 때 바로 잘린다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법이 없어요.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또 생각했어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다음 달 나갈 고정 지출이 걱정된다. 저는 그날로 집 근처 주꾸미집 유리문에 붙은 직원 구한다는 쪽지를 보고 또 들어갔습니다. 또 취직했어요. 그렇게 몇 군데를 거치면서 저는 틈틈이 요리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식당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요리에 자신이 생겼어요. 이 재료랑 이 재료를 섞으면 어떤 맛이 날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걸고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점점 커졌어요. 막연했지만 확실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사업을 할 거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요리 자격증을 땄습니다. 1개, 2개. 공부가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밌었습니다. 뭔가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것인 줄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배우는 게 의무였고 중국에서는 배울 시간 자체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원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어머니도 조금씩 건강을 되찾으셨고 아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조금 더 시간이 생겼어요. 저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방송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신기하셨던 거겠죠. 방송을 하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팬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드리면 어떨까? 사드리는 것보다 훨씬 정성스럽잖아요. 그게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만든 건 도라지 전과였습니다. 도라지를 사흘 동안 조청에 절여서 건조시키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많이 드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만들어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드렸어요. 그분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거 팔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그런데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막 시작하려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잖아요. 배달도 어렵고 만나지도 못하고 주문도 뚝 끊겼습니다. 2년 동안 계속했어요. 2년 동안 적자만 봤습니다. 쌓인 적자가 한 1억 원 정도 됐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식당에 가야죠. 다시 공장에 가야죠. 그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살아서 왜 남 밑에서만 살아야 하냐고. 반드시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꺾이면 안 됐습니다. 다시 뭘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뭘 먹는지 봤습니다. 유튜브를 봤어요. 인플루언서들이 뭘 먹는지 매일매일 체크했습니다. 그러다 대림시장에서 닭발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 뭔가 좀 아쉽다. 맛은 있는데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그날부터 닭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핏물 빼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밀가루로 한번 잡아주고 맑은 물 나올 때까지 수십 번 씻고 술이랑 월계수잎 넣고 삶고 또 탱탱해질 때까지 식혀주고. 뜨겁게 먹으면 괜찮은데 차갑게 먹으면 비린내가 올라오는 게 문제였어요. 그걸 잡는데 몇백 개를 만들고 버렸습니다.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 5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레몬이었어요. 레몬 향이 비린내를 잡아주면서 상큼함을 더해줬습니다. 거기다 궁채라고 상추줄기인데 식감이 아주 좋은 채소를 넣었어요. 꼬들꼬들한 닭발에 아삭한 궁채, 그리고 레몬 향.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니까 뭔가 달랐습니다. 먹방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반응이 왔어요. 이게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먹방 영상에 올라갔습니다. 어두덕 어두덕 씹히는 소리가 ASMR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영상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그러더니 갑자기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한 달 대기가 생겼어요. 10,000명이 대기 중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내 닭발을 사려고 10,000명이 기다린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6개월 만에 56,000개가 팔렸습니다. 매출로 따지면 18억이 넘었어요. 짝퉁도 생겼습니다. 제가 만든 레몬 무뼈 닭발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비슷하게 따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짝퉁이 생긴다는 건 내가 진짜라는 뜻이잖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저는 요리를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가야금 배우다가 도둑으로 몰렸고, 중국에서 머리카락 팔아서 패딩 한 벌 샀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눈치껏 요리를 배운 사람이에요. 자격증은 나중에 땄지만 제 진짜 스승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신 분들이었고, 손님들의 반응이었고, 수백 개를 만들고 버린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냐고요? 첫 달 수익이 나왔을 때요. 내가 만든 것으로 돈을 번 거잖아요. 그 돈으로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만들어서 판 거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한참을 드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닮았다.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장사 수완 좋기로 소문났던 그 할머니를 닮았다는 말이요. 지금 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혼자 손목 나가도록 일하던 때가 지나서 이제는 팀이 생겼어요. 배송 나가는 박스를 보면서 뿌듯합니다. 저 박스 하나하나 안에 제 손길이 담겨 있거든요. 전국으로 나갑니다. 어떤 집 식탁에 오를지 모르지만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꿈이 있어요. 땅을 사서 제 공장을 짓고 싶습니다. 제 브랜드를 더 키우고 싶어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해외에도 나가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 만든 음식이 세계에서 팔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 북쪽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오빠는 지금도 북한에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연락이 끊겼어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보낼 때마다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준다 해놓고 안 보내줘서 제가 강하게 말했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걱정됩니다. 오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세대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랍니다. 오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니면 제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산천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나뉘어져 있어야 하는지. 지금 저는 이 나라에서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 밥 챙겨주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아이랑 저녁 먹고 어머니한테 전화드리고.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아직도 가끔 기적 같습니다. 15살에 두만강을 건너던 그 소녀가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살고 싶었어요. 내 아이한테 좋은 나라를 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마음이면 누구든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장마당에서 하루를 버티는 분들, 배급을 기다리는 분들, 밤에 전기가 끊겨 어둠 속에 앉아 계신 분들. 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